그래서 피부에 비타민C를 바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피부층이 각질층이 두꺼워서 비타민C를 아무리 바르라도 그 비타민C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색소 침착 비타민C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색소 형성 과정에서 비타민C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부의 색깔은 피부가 검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가 검게 그을리거나 기미가 또는 주근깨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를 검어지게 하는, 그을리게 하는 주 성분은 멜라닌입니다. 피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멜라닌이 우리의 피부 색깔을 검게 만드는 거죠. 기미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은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생체 내인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면 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라닌을 만드는 과정의 주 효소가 뭐냐면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그러면 멜라닌이 많이 형성되면 피부 색깔은 검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타민C가 이 타이로신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타이로신의 활성을 억제해요. 비타민C가 작동을 해주면 멜라닌 생성이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멜라닌 생성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기미나 주근깨 또는 검게 그을리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극이 아주 강하면 비타민C만으로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C만으로 멜라닌 생성을 전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높여준다고 하던데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낫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기전은 콜라겐 합성과 콜라겐의 3차 구조를 안정화하는 라이신과 프롤린 수산화 효소. 콜라겐은 아미노산이 그 밧줄 모양으로 엮어진 단백질이거든요. 하이드록실 그룹이 붙어야 그 밧줄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이드록실레이션, 수산화하는 효소의 보조인자로 비타민C가 작동을 합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그 수산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산화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밧줄 모양의 콜라겐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피부에 탄력이 있다, 주름을 없앤다 할 때 그 주 기전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콜라겐을 이야기해요. 콜라겐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콜라겐이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피부가 팽팽해지고 탄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게 피부 탄력을 유지하거나 주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비타민C가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비타민C를 복용하면 콜라겐 합성을 돕고 콜라겐의 3차 구조 안정화에 기여하니까 비타민C가 있으면 되겠다. 그런데 피부에만 작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비타민C를 바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피부층이 각질층이 두꺼워서 비타민C를 아무리 바르라도 그 비타민C를 흡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집이 제주도인데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피부 좋아지려면 귤껍질에 즙액을 피부에 바르면 된다고. 그런데 비타민C는 정작 피부층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타민C를 발라서는 효과가 없고 비타민C에 뭔가를 붙여서 지용성을 강화시켜서 피부층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용한 비타민C는 장 점막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혈액을 따라 움직이던 비타민C는 피부에 있는 혈관까지 도달해서 피부에 있는 세포, 즉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모세포를 속으로 가야 되는데, 이때 섬유모세포들은 비타민C 수송체를 두 종류나 가지고 있어요. 운반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것들은 콜라겐을 만드는 효소에 쉽게 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타민C를 복용하면 콜라겐 합성하는 데까지 비타민C가 갈 수 있지만, 발라서 섬유모세포의 비타민C의 작용을 일으키려고 하면 또 다른 특별 작업이 필요하다. 지용성을 강화시키는 작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오렌지 한두 개로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님 그건 너무 순진한 기대일까요?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죠. 그런데 시험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500mg을 기준으로 했어요. 500mg에서 효과가 있었어요. 더 적은 용량에서 효과가 있었다면 더 적은 효과에서 효과가 있는 시험들이 발표가 됐겠죠. 안 먹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겠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적정 용량이 필요하다. 콜라겐 합성이든 또는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거든 적정 용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최소 용량을 500mg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500mg 정도를 복용해야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타민C가 황산화 물질이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화 물질들을 없애주고 우리 몸에서 어떤 효과를 한다는 건가요? 산화성 물질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른데요. 항산화는 그 말 그대로 산화성 모든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산화 현상을 억제하는 거예요.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항산화제에는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은 비타민 E도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몸 안에 있는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노화도 산화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암도 산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염증도 산화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면역 기능도 산화와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정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노화, 치매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런 산화를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게 항산화제들이에요. 비타민C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비타민C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산화형이 있고 환원형이 있는데, 환원형 비타민C는 자기가 산화되면서 다른 산화를 억제하는 거예요. 다른 산화를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화성 물질이 많아지면 비타민C가 산화성 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산화성 인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산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한 건 이 산화가 불필요한 세포 또는 제거해야 되는 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메커니즘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C를 항암제로 쓰자 할 때 그 항암 효과는 항산화 효과보다는 산화형 비타민C의 효과로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화성 인자들은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라고 이야기해요. 반응성이 강한 산화 인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생성된, 산화에 의해서 생성된 이런 인자들이 생체의 정상적인 반응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산화가 지나칠 때 이 과산화는 노화, 치매, 암 발생, 감염증 이런 걸 일으키는 주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타민C의 항산화 작용이 그런 산화 인자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